안녕하세요. 횡당 에듀플렉스 김선희 매니저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인근 학교 시험 특징 및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부모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신청해주신 그 어머님들을 살펴보니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부모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사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교육 개정이 바뀌었다 보니까 여러 그 설명회에서 자사고가 답이다. 대학 입학을 하려면 일반 고사는 승산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어머님들랑 상담 오시면 자사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니즈를 많이 피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현대국어랑 경희고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고, 대강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사실 일반고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강고도 사실은 시험 유형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긴 한데, 그런데 내년에 그런 기조를 조금 유지를 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현대국어와 경희고, 예, 학생수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고, 저희 지점에는 사실은 광해중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성수고에 광해중 학생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부모님들의 성수고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수고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성수고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점 근처에 일단 무학여고가 있어서 그 무학여고의 시험 특징은 조금 어떠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준비해봤습니다. 남학생의 그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장충고나 뭐 금호고나 아니면 성동고나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담당 매니저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은 어, 그렇게 저희가 말씀 전해주시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례로는요. 인근 고등학교 내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학습 전략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에듀플렉스에서는 실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국어입니다. 국어시험인데요.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 되게 많이 내용을 적어 놓긴 했는데요. 사실 좀 요약이 좀 잘 안 되신다거나, 제가 최대한 좀 잘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좀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 특징으로는 한대보고는 사실은 양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학교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난이도는 그 제가 중상으로 좀 잡아봤고, 배점은 3점에서 4.7점 사이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갈래복합 유형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많이 출제 범위가 많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좀 적고, 문제 수가 27문항 내외로 좀 적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치나 설명 문제는 조금 쉬운 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상으로 의미를 따져보는, 네, 그래서 좀 세세하게 작품들을 다 들여다봤는지를 또 판독할 수 있는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들도 좀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현대국어에서 가장 조금 힘든 부분이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별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좀 생기기 때문에 모두 고르시오 정답 이제 복수 정답이 세개가 있는데 그게 한 문항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에서 정답이 5번이었는데 그 5번이 연속으로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6, 7번까지 7문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많이 좀 흔들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부가 좀 잘 되어 있으면 사실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조금,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시간 투자를 좀 더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봤고, 그리고 고2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부교재하고 출제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좀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정도는 풀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그 올해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교재가 2학년 수준이 아니라 고3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조금 정시 준비를 많이 시키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시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조금 살펴보면은
다른 학교들과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 함정 보기가 굉장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오답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선지에서 뭐 두 가지 중에서 굉장히 헷갈렸을 거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정답이랑 되게 유사한데 그 워딩 하나 차이, 그러니까 미묘하게 그런 보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한 이해 없이 섣불리 판단을 했을 땐 오답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문이 길거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조금 있어서 그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 내가 할 수 있어도 풀 수 없는 풀 수 있어도 그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간 관리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는 시간제고 문제풀이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험 대비 학습 전략으로 제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눠보긴 했는데요. 어, 상위권은 중위권, 하위권 학습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습들이 기반 학습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목표가 생기면 작품별로 좀 구조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선지에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답이 안 되는구나, 라고, 가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박스형 문제들의 감상까지, 그런 관점까지 좀 깊게 사고하는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하위권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실수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교과서에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 그렇게 어,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언어로 작품을 구조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표현 기법 같은 경우들, 그래서 은유나 대조냐 아니면 역설 같은 것들 그냥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지 1, 2, 3, 4, 5번에서 어떻게 좀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보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해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편차가 너무 크다고 느껴져요. 어떤 시그니처 문제가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아니긴 한데 특히 작년에 24년도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가 정말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 올해 이제 고3이죠. 그래서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한테 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도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변별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그 시간 내로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라는 평들이 진짜 많았고요. 그때 아마 평균이 정말 너무너무 낮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는 교과서랑 부교재, 학교 프린트, 그리고 이제 보통 부교재는 올림포스를 쓰는데요. 올림포스 유형편이나 올림포스 뭐 고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으로는 15에서 17문항 정도, 그리고 단답식은 7문항 정도 있고, 그 객관식에서 1번, 4번은 점수를 그냥 주는 문항이에요. 여기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시간도 많이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관건이고요. 그 다음, 단답식에서 배점이 4점에서 7점까지 됩니다. 단답식이 지금 7문항이니까 1번이 4점이고, 그 다음에 뭐 5점이고, 3번이 6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문항에 따라서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객관식에서 뒷부분에 있는 문제, 15, 16번, 뭐 17번은 좀 풀기가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단답식으로 얼른 넘어가서 1번, 2번, 3번을 빨리 해결하는 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 과감하게 그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부교재에서 조금 출제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교재를 조금 더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부교재에서 이제 그대로 출제한다거나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문제를 그대로 낸다거나, 이게 주는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변형해서 내시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창의성을 요구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 아이디어? 그런 것들 해결책을 조금 잘 잡으면 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문제는 사실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단원별로 골고루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사고력 문제 비중이 50%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 암산보다는 일단은 풀이 전략을 세우는 연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실수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조건을 누락했다거나 해석을 잘못했다거나 그다음에 문제 조건을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를 오답으로 좀 이어지기 쉽다.
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적어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그런 표현들에 조금 주의해서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중간중간 본인이 그 문제를 풀어낼 때, 주어진 시간 동안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러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전략을 조금 세우는 것들이 필요해요. 저 한대보고 친구들은 저랑은 같이 1번에서 4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단답식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바로 넘어가서 1, 2, 3, 4번까지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에 이제 좀 집중하는 거. 단원별로 조금 그게 영역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해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학습 전략으로는 상위권은 일단은 센 C 단계? 네, 센 C 단계로 일단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쟁이 1분까지 할 수 있으면 모고 변형 문제까지 좀 풀어내면 사실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난이도 상으로 표시한 건 사실은 해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표시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는 조금 쉬웠는데,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갑자기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까지 기준으로 두고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센 B 정도, 그리고 부교재와 학습지를 회독하는 게 필요하고,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유형설을 그동안 풀어보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형설 하나 풀고 부교재랑 학습제를 회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교재가 올림포스 유형편이다. 그러면 올림포스 고난도과 조금 풀어볼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오답 문제를 좀 분석을 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 이제 그런 것들, 해결 아이디어를 조금 정리해 보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중에 자꾸 테스트를 좀 많이 치러봐야 돼요. 시간 관리가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니? 이를 물어보는 게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신이 정시니까 됐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관리하는 것,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 상대국어 영어입니다. 영어는 사실은 저는 중으로 난이도를 좀 잡아보긴 했는데요. 왜냐면 객관식 문제는 좀 쉬워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전부 다 맞추는 것들을 전략으로 해야 돼요. 객관식에서 어법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일단 객관식에서 다 맞춰줘야 우리가 지금 단답형은 5문제인데 30점이거든요. 여기서 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객관식에서 다 맞춰주고, 그 다음 단답형에서 이제 변별을 가려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그 서술형 대비에서는 그러니까 지문어법 밑줄 긋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적는 거. 사실 이게 내가 같은 뜻을 알고 있어도 그 스펠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알파벳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 해석으로 주어진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고 지문에서도 서술형 스펠링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네, 한 줄 한 줄 해석해보고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속도감 있는 친구들은 암기까지 하면 고득점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정답이 2개 고르는 게 3문항이 나왔고, 정답 3개짜리가 한 문항이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답 3개 고르시오가 2문항이 나왔고, 4개를 고르시오가 한 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답 4개다라고 하면 선지가 5개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가려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복수 정답 2개입니다. 라고 주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사실 모르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100%.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소요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아이들이 조금 체감하기에는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점점 이제 어법과 어휘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객관식에서 그 빠르게 문제를 풀고 전답형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어휘가 사실은 배점이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소요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어휘가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나오는데 1.4점에서 1.7점까지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문제가 나왔다고 쳤을 때 1.7점이다. 그러면은 거의 그래도 6, 7점? 8점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휘도 사실은 신경을 쓰기는 써야 돼요. 그러나 시간 소요가 많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단답형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파악하는 것, 그다음에 그에 맞는 스펠링을 기재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건은 객관식이 아니라 관건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그 1회독 할 때 굉장히 정밀로 분석하는 거, 한 문장씩 끊어서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어떤 근거가 있다. 접속사가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왜 수동태가 쓰였고, 왜 조동사가 이렇게 쓰였는지, 뭐 등등등. 그 다음 분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수태의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변형해보고, 영작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약하는 훈련. 그 지문에 대해서 세 문장으로 요약해보기, 지문에 대해서 뭐 한 문장을 국어로 얘기해보기.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희고입니다. 경희고는 올해 국어 너무 쉬웠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은 배점은 일단 3.0에서 3.5점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고 문학은 17문항, 비문학이 13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경희고는 그 한대국어에 비해서 국어는 시험 범위가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교과서하고 학습지 정도인데 음, 1학년을 보시면은 이번에 89에서 92점 정도가 1등급인 것 같아요. 그 제가 댓글이 데리고 있는 학생도 과학 같은 경우이긴 하지만 과학에서 한 문제 틀렸는데 3등급 나왔거든요. 한 문제 반.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한 개 틀렸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이제 부분 점수 깎여가지고 2점 깎였는데 그래서 95점 정도 나왔는데 3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원은 조금 모든 시험 문제가 약간 쉬웠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선택형 100%고 30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고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외부 작품에서 보기 선지 고르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어, 네. 그래서 일단은 중상을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80점대가 1등급이었고, 78점이 2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0점대 초반이 이제 바로 넘어오면 이제 3등급? 그러니까 되게 거기에 촘촘히 많이 몰려있긴 한 거죠. 그리고 경영 같은 경우에는 보기의 선지에 지문 모두의 외부 지문이 좀 출제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 그리고 고일 같은 경우에는 보기 박스를 읽어야 하는 자료가 포함된 문제가 되게 다수, 한 12문제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를 좀 잘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학생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뭐 그 국어의 일타 강사들도 문제를 보기를 먼저 보고서는 지문을 읽을 것이냐 아니면 지문을 읽고 보기를 볼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보기 문제를 보면 그 지문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그냥 보기를 먼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이렇게 지문 해석을 짝짝짝 해봤을 때 내가 슬슬 조금 읽히고 구조가 보인다. 그럼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해석이 분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에게 맞는 그런 보기 박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문학의 어떤 개념어들, 뭐, 좀 알고 있는지 음성 상징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선지에 조금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서리법이랑 역설 같은 부분들도 편법에 좀 적용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도 고르는 문제가 좀 있었고, 고2 같은 경우에는 문학 이론 관련된 그 문항이 네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복수 선택하는 문제가 5문항 정도 나왔고,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상으로 좀 난이도를 잡아보긴 했는데, 그 학교 수업 시간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문학의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 이론들이 이제 문제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학교 수업을 잘 듣지 않고 학원 수업으로만 일단은 작품 분석에 많이 집중한다거나 했을 때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육고 시험 문제 좀 대비를 하려면은 일단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범위가 교과서 학습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수업 복습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분석해보고 훈련해보는 연습 분석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선지를 좀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예,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작품 관련해서 조금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고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능형으로 나오는 그런 기출 문제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필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학습지와 함께요. 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경희고 수학입니다. 난이도가 저는 중정도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이제 경희고 학생들을 맡기 전에 지점에서 좀 그 1등급 학생들은 경희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게 했거든요. 그럼 잘 못 풀긴 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올해는 경희고고 수학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하고 학교에서 만들어진 부교재가 있어요, 자체 부교재. 그래서 거기가 시험범위이고 선택형으로는 13문항, 그다음 단답형으로는 3문항, 선원수령 3문항,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음, 서술형 40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미리 알려주거든요. 근데 아이들 말로는 일단은 그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40% 꽈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서술형은 다 알려준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이들 피셜로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서술형을 먼저 작성하는 거, 이게 지금 40점이거든요, 배점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준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설령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답을 알려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답을 좀 제대로 그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먼저 풀이하는 거, 그 다음에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단답형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형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시간이 조금 쫓길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이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온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서술형이나 단답형에서 먼저 정확하게 답변을 작성을 해놓고 선택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경영고 진학을 하긴 하지만 좀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그 자사고 진학할 만큼의 준비가 안 된 친구들 좀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조금 많이 풀어보는 거가 중요하고, 기출문제 이론도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떤 단서를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풀이 과정을 거칠 것인가, 그런 사고력도 조금 키워주고 싶어서, 일단은 마플 시너지로 교재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치르고 와서 이제 오답 분석을 해보니까, 마플 시너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 그 1등급 만들기 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그 문제들까지만 복습까지 완벽하게 되었다면 고득점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부교재에서도 사실은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나 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연산 실수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대가 4등급이 나왔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나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이 되어야지 이제 2등급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의 다만 여성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이는 조금 쉬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랑 EBS 교재로 수학 기출의 미래 이제 기출문제집인데요. 네. 교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출제되는 문제들도 있었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출제되는 문제는 평소에 내가 만약에 실수해서 틀렸다. 그럼 학생들이, 이걸 실수했으니까 다시 오답 풀지 않고 내가 진짜 접근이 안 됐던 그런 문제들만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시험장에서는 기존에 내가 먼저 풀었던 방식으로, 즉 실수를 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관건은 뭐냐? 똑같이 문제가 출제되었더라도 틀렸던 문제를 자만하지 않고 정말 본인을 끝까지 의심하면서 다시 오답 복습을 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경영고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은 일단은 고쟁이, 그 다음에 학교 부교재, 모의고사 문제까지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조금 들고,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교재를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나 오답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거, 일단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전략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보는 것, 요것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등급이랑 2등급이랑 그 극간에서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말은 즉 변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점수를 조금 잘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 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경희고 영어입니다. 난이도는 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상이라고 좀 적어봤는데 부교재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마더텅, 자기스토리 이제 이런 그 기출 문제로 구성되는 부교재였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등학교 3학년 교재에서도 그 유닛 1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경찰대 문제랑 해가지고서는 그 모의고사 문제가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경찰대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의고사 문제, 문제 30문제가
시험 범위였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되게 많이 힘들어 했어요. 이 어휘도 물론 마찬가지로 힘들긴 하지만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어휘뿐만이 아니라 국어적으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단순하게 좀 그 흐름을 외워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이제 같이 포인트 좀 잡아가지고 흐름상으로 이제 이해하고 들어갔던 지문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30문제가 그대로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1, 2과, 그다음에 자유스토리, 독해 기본, 사실 여기 범위가 A부터 F까지인가? 120지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5년도 고1 3모 30지문, 그다음에 교과서는 9문항에 출제가 되었고 되게 쉬웠어요. 그리고 자유스토리는 15문항, 모의고사는 6문항. 객관식은 총 30문항에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2등급 컷이 86점이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3.0에서 3.5점으로 배점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3.5점 문제에서 대다수 문제가 변경이 되어서 여기서 변동이 일어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실 이제 범위가 중등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보통 이제 한 7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7배 정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3학년에 지금 예를 들어 광해중 문제가 그래도 근처에 뭐 성일중이나 성원중이나 뭐 이런 중학교 문제들보다는 좀 쉽긴 하거든요. 무학중은 그동안 서술형을 좀 냈어가지고 좀 까다롭던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3학년 지금 그 영어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를 좀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범위가 많아지면 단어도 완되어 있고 하면 사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이 가서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 경영고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도 사실은 너무 지문량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돌리고 교과서에서 다 맞추는 전략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선생님들도 그 학원 선생님들도 지금 내가 이 해석을 해주는 건 이제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숙제를 먼저 해가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보시기에 아, 이 문제 출제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지문들만 좀 해주시거든요. 그에 따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네, 다 할 수 없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지난번 겨울방학 때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이 아마 부교재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약간 다교재가 세팅이 되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측해서 여기를 단어를 외우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범위가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라서 사실 대비는 잘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도 사실은 자유스토리 독해 기본이 1학년이니까 자유스토리 독해 완성 2학년 걸 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께 이제 들어가가지고 좀 실패하긴 했는데 그래서 음, 좀 아쉬웠고,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변별이, 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은 사실은 어법이 9문항, 단어가 7문항, 빈칸이 9문항,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법은 단어 밑줄이 아니었어요. 구밑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법 문제하고 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기본기가 좀 잘 되어 있는, 문법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땡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한 문장씩 꼼꼼하게 의심해보고, 구조 분석 한번 해보고, 다른 어떤, 뭐, 수태일치 중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런 식으로 판단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라고 생각을 조금 했고,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과 마찬가지로 2학년 학생들도 교과서 문제에서 점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이제 무학여고가 나오는데, 무학여고는 사실은 한글 선지가 한 문항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등학교 1학년 그 경희고에서는, 빈칸 추론, 순서 배열, 삽입 등의 비교적 시간 소요가 큰 문제의 유형들이 출제비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선지가 세 문항이나 있고, 신경 변화 문제도 있고, 일치, 불일치, 네, 주제 유형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시간 관리를 조금 빨리빨리 해놓고, 점수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본문어법 공부할 때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과서에 많이 집중을 해서 교과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내가 그 지문을 봤을 때, 아,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까지 되면 공부가 좀 된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렇게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수고입니다. 성수고 국어는 난이도 중하라고 책정을 해봤거든요. 범위가 좁습니다. 교과서하고 학교학습지가 있고, 배점은 객관식 1번에서 24번까지 80점이고, 서사평 1번에서 5번까지가 20점입니다. 고1 첫 시험이었죠. 중간고사 평균 70점 정도로 평균 70점이어서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97점이 저희 지정에 97점이 이제 6등이었는데 143명 중에서 1등급 받았습니다. 한 문제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틀려줘야 이제 1등급이었다. 그리고 내신형이랑 수능의 문제가 조금 섞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학에서는 일단 선지에서 명령형 문장, 서류적 표현, 음성 상징어 이런 어떤 개념어들을 알고 있는지 지문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보기에서 문학의 기능을 설명하고 본문에서 예시를 고르는 문항? 이건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세미나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던 국어 문제에서는 사실 없던 유형이어가지고 제가 좀 적어봤고, 이걸 좀 제외하면은 그 좀 술술 풀어낼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학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 변별을 가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학교 학습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문까지 좀 철저하게 암기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기말고사 때 문법이 조금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사실 이제 문법에서는 고민을 아무리 해도 개념만 암기가 되어 있고 그 문제 풀이가 많이 안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에 그 문학에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 확보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답형에서는 지문 내용이 빈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답이 입론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 당일에 복습을 얼마큼 좀 잘 해내느냐. 사실 이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되게 수월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성수고 수학입니다. 그 최근 변별을 주는 고난도 문제가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성수고다라고 함은 내신 따기 쉬운 학교다. 그런데 조금 분위기가 산만하다, 공학이다 보니 그래서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긴 했는데요. 내신 따려고 일부러 성수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수학은 그래도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범위는 부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범위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배점은 고1 경우에는 그 객관식 3.8에서 4.8점 정도, 그다음 서사평은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중간고사 평균이 59.9였어요. 그리고 56점 받은 학생이 3등급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3.6점에서 5.3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서사평이 4점에서 6점, 기말고사 평균이 32.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좀 쉽기도 했지만 고1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1학년에 표준 편차가 굉장히 기재가 안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표준 편차가 좀 많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좀 분위기가 많이 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반고에서는 성수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까지 준비하기가 좀 힘들다. 고2, 3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들도 사실은 그 모의고사 보는데 제대로 좀 집중해서 문제 푼 학생들이 그렇게 한 번에 많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조금 바뀌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생기부 관련해서도 1학년 때 좀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도 많이 좀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후반부로 갈수록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문제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복잡한 조건이랑 연산으로 시간 수요가 큰 문항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조건을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 그 현대보고처럼 객관식 세네 문제 푸는 것보다 서답형 두 문제를 먼저 풀어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는 전략? 예,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 후반부 문제보다는 부분 점수가 있는 서답형 3번까지 먼저 풀어내는 것이 점수 확보하는 데 좀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낮은 문항에서 일단은 실수 없이 점수 확보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 그냥 처음부터 1번부터 1, 2, 3, 4, 5, 6번 계속 이렇게 그냥 풀어내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음, 또 기본 문제에서는 중급까지는 정석적으로 좀 출제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까다로워졌는데요. 제가 사실은 상위권에서는 고쟁이나 센 C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유형사를 반복해서 이제 마플 시너지까지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대비도 동시에 해야 되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이냐 정시냐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면 어떨까 스스로도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난이도 좀 높여가지고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센의 이제 A, B 단계? 예, 그 문제를 조금 A가 사실은 이제 연산이라 가지고 연산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서 A 단계, 그 다음에 이제 B 단계에서 상문제 아마 못할 거예요. 상문제 빼고 이제 중까지 문제로만 좀 풀이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네. 성수고 영어입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하지만 서술형이 까다로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술형에서 변별력이 좀 갖춰 있는데, 한대보고 유형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칸 영작하는 거, 변형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빈칸 영작했을 때 변형을 요구하는 거,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영단어를 쓰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약간, 한대보고스럽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수고는 이 근방에서는 교과서랑 모의고사, 리스닝이 들어가요. 8문제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 교과서는 주가 분량 1과 2가. 그런데 2과는 진도를 다 많이 못 나가서 학교에서 1과하고 2가 반 정도, 그다음에 기말고사 때 2가 반, 3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다음 모의고사랑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은 사실 A4 용지 이제 한 바닥 정도? 예. 어떤 글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기말고사는 팝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어렵진 않아서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2.8점에서 6점까지, 그다음에 객관식은 1번에서 24번까지는 80점, 1번에서 6번까지는 20점. 중간 평균이 67점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렇지만 서술형에서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은 이렇게 됩니다. 느낌 문항의 배점이 빈칸 삽입의 문제 배점보다 높아요. 그래서 어려운 유형의 문제에서 배점, 듣기평가를 그냥 이런 거죠. 듣기평가가 8문장에 출제가 되는데, 어법이나 빈칸 추론 문제보다 배점이 높은 문항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상위권 학생이 듣기에서 놓쳤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나는 저 친구보다 실력적으로는 두 학생이 많이 변별이 되지만, 점수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 또 역으로 따지면, 쉬운 문제에서 실수 없이 점수 확보 잘하면 생각보다 또 높은 원점수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법은 또 한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지문에 대한 이해도 하고 숙제가 좀 잘 되어 있다면 독해력으로 점수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성수고 영어도 서술형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술형 대비는 이제 영작해보는 거, 그리고 지문이 사실은 그게 한대 국어보다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으니까 한 줄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서술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되게 자연스럽게 쓰는 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흐름 같은 거 좀 연습해 본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수고는 조금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약간 변별되는 문제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음 무학여고입니다. 무학여고는 제가 난이도를 중으로 잡아봤는데요. 문학보다도 문법 문제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교과서 학습지, 모의고사가 출제 범위였고, 그다음 배점으로는 2점에서 5점, 그 다음에 선택형이 27문항으로 80점, 서답형이 6문항으로 20점이었는데 총 33문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시험이고, 50분에 33문항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지문 길이는 길어지고, 문법은 어렵고, 네,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네, 시간 압박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말 평균은 한 60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무학여고는 보시면 1학년은 수행이 55%가 들어가요. 중간이 22.5, 기말이 22.5. 그러면은 GP를 다 더한 점수가 수행보다도 적죠. 45%인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수행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서 사자성어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사자성어를 모르면 1, 2, 3, 4, 5가 선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시험지 분석을 했을 때 한대보고 2학년 기말고사에서 그 경희고는 1학년 그 중간고사 때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경희고는 그 안분지족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 작품의 주제였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선지에서 이제 고르는 사자성어를 고른 거는 없었고 근데 한대보 같은 경우에도 네 선지에서 사자성어를 고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사자성어를 알 수 없으면 이 문제는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네, 서답형에서 조금 특이한 게 극 명상 기법 쓰는 거? 네, 조금 더 꼼꼼하게 봤더라면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상징적 단어를 이음절에 맞게 쓰는 것? 이 문제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 음절인지 이 어절인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제 학생도 이 어절로 써가지고 틀렸거든요. 네, 그러는 것들이 좀 있었다, 조건이.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및 프린트에 있는 예시를 활용하는 거. 이걸 다 암기를 그냥 싹 다 해야 돼요. 문법의 개념과 활용, 그리고 자료 제시에 맞는 예시를 찾는 것들,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무학여고는 사실은 학습지에서 문법 예시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4가지 정도까지 출제가 되고, 선직 5번이 이제 처음 보는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해서 좀 많이 아이들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체감이. 그리고 그 무학여고 시험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교 수업한 내용 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면은 그 문법에서 특히 당일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학습지에 적는 그 필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적어주는 부분, 거기에서 아마 예시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물론 앞반 선생님, 뒷반 선생님 해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각각 문제를 맡아서 낼 때 그런 부분들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학교 수업 내용 당일에 복습하는 거, 학습지를 가지고 문법은 더군다나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입니다. 그 난이도는 중으로 좀 책정을 해봤고 사실 근방에서 무형하고 내신 따기 너무 힘든 학교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어, 어렵다라고 하는 평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부교재 연계율이 되게 높거든요. 7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은 체감 난이도 높지 않아요. 시험 보고 오면 저한테 아이들이 아니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되게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 적고 다 건드려 봤는데 문제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뭐냐면은 부교재 연계율이 70%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쉽게 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만한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평소에 잘 풀려던 문제들도 이런 복잡한 연산이나 조건이 까다로운 문제를 구성해서 변별을 가리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압박이 되면 평소에 잘 풀던 것들도 갑자기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수학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지? 나는 그럼 어떤 공식, 어떤 연산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어떤 개념을 응용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하고 문제 풀이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조금 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간 평균이 53점이었고요. 기말 평균이 49점이었고, 60점대가 5등급이 나와서 사실은 과중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이제 여기도 올림포스, 유형편, 기본편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근데 고난도까지 조금 풀고 들어가야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교재 연계열에서 70%고 좀 중선 난이도 문제가 35% 나오기 때문에 그 35%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사실 아까 또 말씀드렸긴 했지만 그 키워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키워드를 조금 잡아낼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마 근데
처음 보는 문제 이건 없었어요. 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무학력고 시험 대비할 때 좀 가장 중요한 건 부교재를 계속 해독하고 오답복습하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히나 좀 테스트 진행해서 시간 관리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 작년에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 못 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좀 긴장도 많이 하고 들어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진행해서 시간 관리 연습을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 부교재 연결 70%니까 얘만 보고 들어가야지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60점 정도 되면 5등급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더텅 기출문제, 그래서 자유스토리 기출문제까지 조금 풀고 들어가야 조금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좀 수월하다. 왜냐면 조건 파악이 빨리 되고 문제풀이에 대한 접근이 빨리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단원별로 조금 풀고 들어가는 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산서를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연산이 좀 복잡하게 나올 때 놓치지 않거든요. 집중력 있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어입니다. 영어는 좀 중상으로 잡아봤는데요. 그 범위가 조금 많아요. 오드마스터 어휘, 그 다음에 교과서, 그 다음 부교재, 스톤라이트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가 이번에는 조금 출제 유형이 되게 다양해졌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1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때 평균이 56점대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가 74점, 이게 5등급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심리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부사를 꼭 갖고, 부사가 필요하면 넣고, 뭐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그 조건을 조금 잘 이해해서 좀 적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가 있는데, 그 학습지에서 그 학습지를 좀 이해하고, 그 학습지 나와 있는 예시 문장들을 다 암기를 좀 할 수 있고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중하위권이라도 두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어휘 문제가 출제 유형이 되게 다양해졌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무학력어 좀 시그니처 문제는 크로스워드 퍼즐 형식 문제였어요. 근데 더 이상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변형 문제를 몇 개 출제하다가, 이번에 고1일 때 대화문에서 빈칸 넣는 거, 대화문이 주어지고 빈칸에서 이제 A, B 골라봐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단위와 유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흐름적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밑줄 친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거,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어카운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이 이제 영영불이 식으로 좀 해석을 해봐가지고 같은 뜻을 쓰인 걸 조금 예문에서 찾아보는 거. 그다음 밑줄 친 단어의 뜻, 밑줄 친, 그리고 그림과 주어진 어휘 연결하기. 이게 배점이 1.5점 제일 낮은 문제였는데, 그냥 주는 문제였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시험 분석하다 보니까 그 무학력에서 이런 문제가 좀 처음 봤거든요. 단락별로 제목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가나, 다라마, 이렇게 좀 지문을 좀 쪼개놓고 그 가에 해당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역시 그 영어 선지였고 그런 것도 좀 고르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다. 그리고 어법은 부교재 지문을 전부 번역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아까 경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글 선지로 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되게 좀 쉬운 문제도 있었잖아요. 심경을 물어보는 것들. 근데 심경 물어보는 건 사실 없거든요. 경희 무학여고는. 그래서 한글 선지가 한 문항도 없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그 문장의 길이가 거의 지문이랑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문 밑에 1, 2, 3, 4, 5번 나와 있는데 그 1, 2, 3, 4, 5번이 지문 길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시간 소요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어휘가 너무 중요하고 독해력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내가 그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국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 2, 3, 4, 5번 중에서 두 개가 진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따지는 연습. 그러니까 내가 보기 1번과 같은 주제로 이 지문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또 신유형인데요. 지문의 내용에 대한 퀘스천을 주고 앤서를 고르는 문제.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문을 읽고 다음 질문, 퀘스천에 해당하는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그 지문에? 라고 고르는 것들? 이거 조금 시간 소요가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휘도 좀 잘 안 돼 있었다. 그러면 신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까요? 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그
서술형에서 많이 좀 넘겼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역시 시험 대비 학습 전략으로는 학교의 학습지, 여기서 이제 학습지만 좀 잘 몇 번씩 회독을 하더라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학습지를 숙지하는 거, 영작이나 배열 연습하는 거 되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 또 뒤에 부분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내가 그 지문을 스스로 구조화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내신 시험도 다 모의고사 유형처럼 나오는데 학교별로 얼마나 조금 다르게 삐져나와 있어. 를 이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본질적으로는 구조를 분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실은 정말 그냥 본문 암기만 다 해서 시험을 맞춰서 점수를 잘 받은 학생들도 그러면 80점 이상 나오거든요. 본문 암기하면 무조건 80점 이상은 나와요. 그런데 어, 본문 암기로만 해서는 떠먹여주는 공부로는 사실은 되지 않죠? 그 여학생들한테도 주어가 어디고 동사가 어딨어? 어디서 끊어야 돼? 대신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다 상위권, 중상위권이라고 생각해요. 왜? 80점이 나오니까. 하지만 상위권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3학년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먼저 내가 이 지문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이 가능한가? 그런 능력이 지금 함양되어 있는가? 그런 능력을 지금 기르고 훈련하고 있는 중인가? 요것이 영어에서 어느 학교를 가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키입니다.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시험 분석을 마치고요. 에듀플렉스 국어 맞춤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사실은 국어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던 좀 말씀들을 요약을 한번 해보면 선지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복합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조, 이런 분석력, 이게 지금 국어에서 고득점을 받는 어떤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경희고에서 1학년에서 보기 유형이 좀 많았잖아요. 12지문이었나?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단순하게 이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예. 그런 방법에 대한 정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문을 읽는 힘도 굉장히 중요한데 선지를 해석하고 비교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감상 포인트 중심으로 그 문학을 조금 공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독서는 논설문 구조, 논거, 그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좀 분석하는 거. 사실 이게 서술형을 작성하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법인데, 단순 개념만을 이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그거를 실전에 적용해서 풀낼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예문 중심의 적용 학습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음, 서술형 대응 훈련이라고 제가 써보긴 했는데, 그 기출이나 예시 문제를 좀 반복해가지고 작성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은, 우리 학교는 사실은 선지가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 평가 문제집이나 있는데 문제 나와도 풀지 않아요.를 곧 중학교 때 많이 반복하거든요. 중학교 때 그 학교에서 서술형이 출제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문제는 다 풀려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학교 때 연습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길어지고 하면 어떻게 고등학교 와서 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피드백을 줘서 수정학습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시험 시간 관리하는 전략, 요게 조금 많이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이 이제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조금 세울 것인지는 매니저님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긴 하는데, 일단 국어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해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서술형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그 방학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을 어떻게 지금 학습에 적용하고 있느냐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 서술형 음, 그 예상 답안을 풀러가는 것들, 물리적 흐름이나 키워드 사용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문학 개념 정리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어 5개 이상을 뭐 풍자란 단어를 들었어. 그러면 그 풍자란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어,
단어법이랑 비교해서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들. 예, 그리고 지문 구조 파악력이라고 지금 적어봤는데요. 글에 대한 유형을 좀 도식화해서 훈련하는 것들. 예,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그 지문을 통째로 조금 이해하고 요약하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경험 횟수를 조금 늘려주고 싶어서 실전 시간 50분이면 뭐 OMR 체크하는 시간까지 곁들여서 45분 정도 해서 조금 진행하면 그렇게 모의 테스트를 조금 많이 진행하면 실전 경험 기를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오답 노트의 틀린 이유, 정답 풀이 방식, 나만의 그 주의점까지 좀 적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좀 답만 고치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좀 설계해 주는 거. 그래서 결국 기출을 몇 번 돌렸네 라기보다는 내가 왜 틀렸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진짜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국어 실력을 기르기 위한 지문과 선지를 해석하는 어떤 사고력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데 그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분석해낼 것인가. 그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문학의 개념 기반을 가지고 그 작품에 적용을 해서 내가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학원 다녀서 그 학원에서 지금 이거는 여기서 지금 문제를 잡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흐름상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를 짚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스스로 혼자 학습을 할 때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유디플렉스에서 실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지문 도식화 훈련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조로 지문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보여지는 거죠. 네, 글 덩어리가 아니라 구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문이 이제 구조로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선지를 찾는 것도 조금 더 빨라지고 속도감이 있어지고 그 정확도가 있고 그래서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근거를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네, 실력이 점점 길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작품 분석 훈련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대강각성도 있고 하긴 한데 제가 이제 요거를 똑같이 써와라 해요. 그 평가 문제집에 있는 거를 1차적으로는 그걸 적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볼 때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흘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평가 문제집이나 다룰서에 나와 있는 그런 갈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소설에서 이 인물과 이 인물의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근데 이 갈등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게 역사적 사건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보지를 않고 내용, 작품을 이렇게 읽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렇게 그 작품 분석하는 훈련이 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냥 쓰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면서 읽게 해야지.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이제 머릿속에 남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내가 스스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 문법 개념 노트인데요. 되게 열심히 노력한 학생인데, 문법을 처음에 이제 개념만 좀 달달 외우고, 이제 시험 들어가서 문제를 많이 못 풀었어요. 그런데 예문이랑 적용이랑 오답 분석까지 좀 이렇게 사이클로, 네, 같이 좀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적용이 좀 잘 안 됐던 문제들도, 사실 이제 그 문법은 사실 암기를 해서 그 바로바로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적용하는 게 관건이긴 하거든요. 사이소리인데 그 사이소리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있어요. 설명도 가능하고. 근데 1, 3, 4, 5번에 대해서 선지에서 골라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예문을 다 같이 외워버리고, 그다음에 적용해서 이제 오답 분석까지 같이 하고, 해서 조금 이제 문법이 이제 외우는 것보다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어는 그 성적을 올린다도 중요한데 문제를 바라본 눈을 조금 바꿔준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그게 사실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더 빠른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 수학입니다. 수학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학교별로 약간
특징이 있긴 했지만 공통된 학습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학교는 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를 풀이하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떤 학교는 음,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시간 관리에서 승부해 보는 게 필요하다. 또 서술형에서 관건이 경영고 같은 경우에도 서술형이 40점 정도는 준다고 하지만 그걸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세워서 풀이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좀 쉬워서 다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해도 감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술형에서 풀이 순서나 뭐 조건 체크하는 것이나 단어 표기까지 단위까지 이제 다 연습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건을 분석하고 그리고 실수 방지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음, 실수한다고 이제 아이들이 좀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실수가 그 조건을 빠뜨리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근데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조건을 빠뜨리는 건데 조건을 빠뜨리는 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오답 체크할 때 그 문제를 읽어보고 조건을 체크하고 이제 풀이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오답이 나왔으면 오답에서 어떤 점 때문에 내가 오답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오답 유형별로 조금 오답을 다시 분류하는 것들, 네,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는 속도나 정확도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전 이제 시험장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좀 세팅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답은 정답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틀렸는가를 언어화 시키는 거. 그래서 오답 정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실수, 조건 해석 실수, 계산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하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은 얼마나 많이 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고, 왜 틀렸지?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배웠지?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풀이하는 거, 조건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 오답할 때도.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배운 걸 다음 문제를 만났을 때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 리플렉서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적용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같이 섞어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특히 조금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죠. 그 수업할 때는 풀이했을 때, 이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 거야? 뭐 문제 풀이할 때 이 문제는 무엇부터 확인했어? 뭐가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해?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게 뭐고 요구하는 게 뭘까? 라고 사고를 계속 유도해 주는 거예요. 튜터님들이 질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을 쓸 때는 그 조건을 누락 없이 썼는지, 그 다음에 수식 배열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정답 샘플을 내 풀이랑 비교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더노트가 제일 중요한데, 틀린 문제를 원인별로 분류하게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오류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만의 주의점까지 적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풀 때 항상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틀리는구나. 내가 시야가 좁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계속 그렇지 않도록 하게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몰아쳐서 하루에 쭉쭉쭉 하는 거기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그런 어떤 루틴을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개념 노트를 작성하는 거, 오답을 정리하는 거, 서술형 풀이를 연습하는 거, 이제 이렇게 제가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수학도 개념 노트를 써야 돼요. 수학도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애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념 노트 보니까 복습이 훨씬 쉽다. 왜냐면은 문제 속에서 틀린 개념을 해설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해두고 보는 과정에서 이해가 깊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그때까지 이제 시험 전날 문제집 펼치지 않고 내가 만든 개념서 있잖아요. 개념 노트. 그것만으로도 시험 마무리하는 친구들도 생기는. 그래서 나만의 정리 노트가 있고 그게 되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
틀린 문제는 일단은 내가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된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감각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습해야 된다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 영어입니다. 그 영어는 사실은 그 문맥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게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빈칸 문제인데 단어 한 개 바뀌었어. 근데 해석이 달라져. 그러면은 주제나 흐름을 모르면 그 보기 자체가 헷갈렸다.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학습을 할 때 본질적인 부분은 암기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파악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중심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상위권 친구일수록 조금 교과서 지문 전체를 분석해가지고 주제나 근거나 결론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빈칸 유형할 때는 단어 그 빈칸 앞뒤로 표시해서 어떤 흐름을 조금 확인하는 훈련, 뭐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동안은 아이들이 그런 훈련들을 스스로 해보지 않고 떠먹여주는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해주는 거를 들어야 되고, 그 분석해주는 거를 잘 듣고서는, 계속 반복한 학생은 점수가 나오는 거고, 스스로 더 이제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가는 친구들이랑 또 이제 거기서 그 변별 좀 실력 차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서술형 문장은 단어 넣기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자연스러운 문장이 중요하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문제가 조금 틀릴 때마다 그 요약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세 지문으로 요약해보자, 아니면 한 문장으로 국어로 요약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그 지문을 조금 통으로 볼 수 있게끔, 그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요약하는 훈련을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의어, 반의어, 유사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들, 그리고 유형을 풀 때 어떤 스킬 같은 걸 조금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스킬이 좀 필요하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특히 1학년 때는 많이 문제를 좀 지문을 읽어보고, 그러면 사실은 지문 유형이 좀 보이거든요. 일반화된 어떤 통념 같은 게 더 던져져요, 처음에. 혹시 그거 알고 있어? 뭐 중국에서는 이러이러한 현상이 이때 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걸 재준수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뭐 벗을 이용해서 확 분위기를 전환시킨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좀 풀어봐야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이 풀어볼 때 뭐 해야 되냐면 그 분석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푼다고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스로 좀 정리할 수 있게끔 분석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점점 정확도가 올라가고, 내가 이제 문법을 판단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문 전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실력이 길러지는 거죠. 사실 많이 처음에는 힘들어해요.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자습서도 있고, 그다음에 요구하면 분석지도 있기 때문에 자습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끝날기를 해보는 연습. 그리고 어법의 의문을 가지는 것들.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런 훈련들을 조금 반복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써야 되는 게 좀 자연스럽게 써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니까, 그 목적어가 누락됐다거나 뭐 시제가 뭐 틀렸다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는 눈도 많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영작을 하는 거니까 어법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고 해서 사실은 점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지문을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진짜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 여기다가 지금 사실은 단어들이 여기 위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단어는 밑에다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번호를 써놔서 밑에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소재, 그다음에 도입, 전개, 결론은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이 지문 자체를 조금 파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은 다 그거에 대한 키워드예요. 분위기가 변환된다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단어 학습할 때도 유의하고 반의하고 같이 외워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 서술형 영작을 이제 연습시키는 거죠.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고 흐름, 기술이 아니라 사고 흐름을 반복하는 결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법이나 표현 같은 것들, 그다음에 문장 구조를 피드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아이들만큼이나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긴장되시고 기대도 되시고 좀 한심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으실 것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점에서 아이들 바라보면 아, 요만큼만 더 해주면 되는데 왜 그 한계를 못 넘어서 할까? 왜 자꾸 핑계를 대고 하려고 하지?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아이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아이들도 집에 가서 내가 못한 건 알아. 근데 그렇지만 노력은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 많이 올랐네. 너 정말 똑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뭐냐면 평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많이 올랐네. 노력 많이 했구나. 이런 표현들. 이게 점수니? 그따위로 할 거면 그만둬라. 나도 속상한데 너 어떻겠니? 하지만 다음엔 분명 나아질 거야. 자꾸 믿어주는 거죠. 안 나오지만. 우리 아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시험 점수 잘 나왔으니까 용돈 줄게. 뭐 갖고 싶어? 보상이거든요. 꼭 결과가 나와야지만 보상하는 거야. 나 그거 안 받고 말지? 이렇게 돼요, 아이들은. 특히 협상이 같은 친구들. 그래서 용돈을 주는 건 결과 때문이 아니라 땡땡이가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엄마가 보기에는, 아빠가 보기에는 너무 기특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보람돼.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표현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험 어떻게 봤니? 잘 본 거?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본 애들은 당연히 대답하겠죠. 근데 그렇지만 좀 애매모호해. 나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긴 싫어. 보통 아이들 다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 안 해주시는 거 궁금하시면 매니저한테 좀 여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야, 시험 보느라 수고했다. 그거 앉아 있는 것도 진짜 힘들잖아.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밥은 못 먹고 싶니?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많이 해놓을게. 요런 게 정말 응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몇 점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먹고 싶은 거 없니라고 물어보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격려가 돼요. 그리고 벌써 다 했다고 공부의 끝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있을까 싶으신데 정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힘내자. 조금씩 올려가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아이가 조금씩 올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그런 응원과 격려를 받고 그래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전교 꼴등도 1등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험 기간 때는 좀 요렇게 격려해 주시면 제일 사실 시험 못 보고 하는 건 아이들이 많이 속상할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비교가 될 거고, 의식 안 한다고 하지만 의식을 많이 할 거고, 특히 정말 공부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 시험 자체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해 주셔가지고, 단기로 진짜 공부를 끝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4학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고, 타개해야 되고, 성장시키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봐주시고,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내용 전달을 하겠고요. 음, 긴 시간, 1시간 반 정도가 됐는데,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도 조금 짧긴 하지만 2학기 내신을 준비하거나 개개인별로 이제 매니저님과 학생의 어떤 전략이 있을 텐데, 그런 전략에 따라서 학생이 조금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매니저님께 연락을 해주셔서 조금 같이 조율해보는 방향,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공부를 하게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